자, 이번 시간에는요, 서성, 그러니까 글씨의 성인이라 불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왕희진인데요.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서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데 정작 우리는 그의 진짜 글씨를 본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건 대부분 후대의 복제품, 그러니까 모사본이거나 아니면 여러 기록에 그냥 흩어져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 뿐이거든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죠. 어떻게 원본 없는 예술가가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고들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 왕이지에 대한 평전하고 또 그의 대표작 난정서에 대한 글들을 보니까요. 이 질문의 실마리가 좀 보이더라고요. 단순히 글씨를 잘 쓴 사람, 그 이상으로 어떻게 그의 이름이 하나의 문화 권력이자 신화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흩어진 기록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한 천재 예술가의 삶과 또 그 시대 정신이 어떻게 맞물려서 돌아갔는지 입체적으로 한번 재구성해보는 거죠. 그럼 그가 살았던 시대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왕이지는 4세기, 서진에서 동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죠. 네, 자료를 보니까 동진 건국에 공을 세운 최고 명문가 출신이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렇고 사촌형도 그렇고 다들 대단한 인물들이고요. 네. 소위 말하는 금수저였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당시 사회가 아주 극심한 혼란기였다는 겁니다. 아, 혼란기요? 네. 왕조가 뒤바뀌고 북방민족은 쳐들어오고 지배층은 남쪽으로 막 쫓겨내려오고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무너지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가나 사회 같은 거대한 담론을 믿을 수 없게 된 거군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았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내면으로요? 네. 현실 정치의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자유로운 정신세계, 자연과의 교감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아, 이게 바로 당시에 유행했던 노장 사상과 현학의 핵심이거든요. 책상에 둘러앉아서 고상하고 철학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청담, 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바깥 세상 대신에 자기 안에 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네요. 그게 예술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이전까지 글씨, 그러니까 서예는 내용을 전달하는 실용적인 기술에 가까웠어요. 네, 그냥 수단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부터는 글씨가 그 사람의 인격, 사상, 내면의 경지를 드러내는 예술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오! 글씨체 하나하나에 그 사람의 품격, 그러니까 스타일과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글씨가 단순한 텍스트에서 그 사람 자체를 보여주는 어떤 초상화처럼 변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왕이지는 바로 그런 시대 정신의 한가운데서 태어난 인물이었고요. 아,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예술의 방향을 온몸으로 체화하고 또 그걸 완성해낸 인물이었어요. 게다가 명문가 출신이라는 배경 덕분에 생계 걱정 없이 이런 철학적 예술적 탐구에만 몰두할 수도 있었고요. 시대적 배경하고 개인적 환경이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셈이네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그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일화들이 몇 개 나오는데 와, 정말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7살 때부터 당대 최고의 여성 서예가였던 위부인에게 글씨를 배웠는데 불과 5년 만에 스승이 이 아이가 나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했다고요. 타고난 재능도 있었지만 그 노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예에 너무 몰두해서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오로지 붓만 잡았다고 해요. 와, 집안 어디를 가든 바로 글씨를 쓸 수 있게 붓하고 벼루를 놔뒀을 정도니까요.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묵지 이야기는 정말 압권입니다. 집 앞 연못에서 하도 붓을 빨아서 맑았던 연못물이 온통 시커먼 목물로 변해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그냥 노력하는 천재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랄까 광기에 가까운 집착 아닌가요? 맞습니다. 무언가에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요. 이게 단순히 글씨 연습을 많이 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래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노장 사상에서 말하는 무위자연, 그러니까 인위적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경지에 이르는 상태를 위한 아주 처절한 과정이었던 셈이에요. 와, 무의자연이요. 네. 수만 번의 반복을 통해서 몸이 기숙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마음이 가는 대로 붓이 저절로 움직이는 경지, 그걸 추구한 거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그냥 노력의 상징이 아니라
그의 사상을 실천하는 일종의 수행 과정처럼 느껴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또 다른 일화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거위를 몰고 가는 도사를 만난 이야기요. 그 유명한 이야기죠. 왕이지가 유난히 거위를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그 우아한 목 움직임에서 서예의 필법에 대한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도사가 거위를 팔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대신 노자의 도덕경 한 편을 써주면 거위떼를 전부 주겠다고 제안하죠. 그렇죠. 여기서 왕이지의 반응이 재밌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글씨를 써주고 거위떼를 몰고 유유히 집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일화가 정말 많은 걸 보여줘요.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니, 내 글씨가 고작 거의 몇 마리 값이란 말이냐 하면서 불쾌해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근데 왕이지는 전혀 개의치 않죠. 이건 그가 벼슬이나 재물 같은 세속적인 가치에는 얼마나 초연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예술이 지닌 가치를 얼마나 확신하고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돈이 아니라 도가의 경전,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교환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왕이지가 생각한 자기 예술의 격이었던 거죠. 와, 깊이가 있네요. 이런 철학적 깊이와 광적인 집착이 있었기에 그가 단순히 글씨를 잘 쓰는 기술자를 넘어설 수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서, 행서, 초서 같은 당시에 쓰이던 거의 모든 서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죠. 그리고 그 모든 성취가 집대성된 불멸의 걸작이 바로 난정서입니다. 드디어 난정서가 나오는군요. 이 작품이 탄생한 배경부터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아요. 353년 3월 3일 자신의 정자인 난정에 당대 최고의 명사 41명을 초대해서 대규모 봄맞이 파티를 연 거죠. 네. 근데 그냥 술만 마시는 파티가 아니었죠. 유상곡수라고 해서 굽이치는 불길에 술잔을 띄워 보내다가 자기 앞에 온 술잔을 놓치면 즉석에서 시를 한 수 짓고, 못 지으면 벌주 석잔. 네, 그런 아주 운치 있는 놀이였습니다. 정말 풍류가 넘치네요. 상상만 해도 멋집니다. 그날 다들 시적 영감이 폭발했는지 26명이 37수의 시를 지었다고요? 네. 그래서 왕이지가 이 시들을 모아서 시집을 만들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서문을 썼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요. 네. 약간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족제비 털로 만든 붓을 들어서 비단 위에 단숨에 써 내려간 거죠. 총 324자로 이루어진 이 글이 바로 천하제일행서, 즉 역사상 최고의 행서 작품으로 불리는 난점서입니다. 자료에 나온 난정서에 대한 묘사들이 정말 대단해요. 구름처럼 가볍지만 용을 놀라게 할 만큼 힘이 있다. 숨지겨 기다리는 호랑이 같다. 글씨가 아니라 꼭 살아있는 생명체를 묘사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작품을 보면 글자들의 크기, 굵기, 기울기가 전부 제각각이에요. 어떤 글자는 썼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쓱쓱 지운 흔적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정말요? 네. 그런데 그게 지저분해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의 흐름과 운율이 느껴지면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생동감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서문의 내용 자체가 왕이지의 사상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오늘 다 같이 모여서 즐거웠다, 이런 간단한 기록이 아니더라고요. 네. 글의 전반부는 아름다운 봄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즐거움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곧 낡은 것이 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라면서 인생의 덧없음과 죽음에 대한 깊은 고뇌를 토로하죠. 와, 그러니까 가장 환희에 찬 순간에 오히려 삶의 유란함과 슬픔을 통찰한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건 앞서 말한 그 홍란한 시대 속 지식인들의 허무주의, 그리고 그 속에서 순간의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노장사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난정서는 단순히 글씨가 아름다운 작품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철학과 한 천재의 인생관이 최고의 예술적 형식과 완벽하게 결합된 그야말로 시대 정신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와, 나중에 왕이지 본인도 술이 깨고 나서 다시는 이 정도의 글씨를 쓸 수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신들린 듯한 영감의 산물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 던졌던 그 미스터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작품이 탄생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난정서가 왕이지가 쓴 원본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네,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아이러니한 지점입니다.
난정서 원본은 사라진 지 오래고 지금 전해지는 것들은 전부 당나라 시대 최고의 서예가들이 만든 정교한 복제품들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서성이라고 알고 있는 왕이지의 명성, 그리고 난정서의 신화가 사실은 원본이 아니라 복제품 위에 세워졌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여기에 바로 또 한 명의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바로 당나라의 두 번째 황제 당태종입니다. 그는 중국 역사상 손꼽히는 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서예에 미친 그야말로 광팬이었습니다. 아, 황제가 덕질을 한 거네요. 그것도 국가적인 스케일로요. 그 이상의 덕질이었죠. 당태종은 왕위지의 서체를 모든 지식인이 따라야 할 유일무이한 표준이자 지침으로 선포해버립니다. 표준으로요? 네. 심지어 과거 시험 답안지의 글씨체까지 왕위지 스타일을 따르도록 장려했어요. 자료에 나온 비유처럼 마치 공자의 춘추가 유학자들의 절대적인 경전이 된 것처럼 왕위지의 글씨가 당나라 지식인 사회의 공식 서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놀랍네요. 그러니까 한 예술가의 스타일이 황제라는 절대 권력에 의해서 국가공인 표준,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지의 명성이 단순히 실력 때문만이 아니라 후대 황제 한 사람의 최애였기 때문에 이렇게 신화가 되었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 권력이 원본 없는 신화를 가능하게 한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당태종은 최고의 장인들을 동원해서 난정서를 똑같이 복제하게 해서 널리 퍼뜨렸고요. 정작 그토록 사랑했던 원본은 자기가 죽을 때 무덤에 같이 가지고 들어가 버렸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대단한 집착이네요. 결국 왕이지의 아들인 왕 헌즈까지 아버지와 함께 이왕으로 불리면서 이들 부자의 서예가 이후 1000년이 넘는 중국 서예의 이상적인 전용으로 굳어지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당태종이 아무나 골라서 신으로 만들진 않았겠죠. 왕이지 본인이 그럴 만한 신분적 배경과 인품,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는 압도적인 재능을 갖추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네, 기반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의 명성이 역사에 길이 남는 신화로 완성되는 데에는 황제의 절대적인 지지라는 정치적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네요. 왕이지는 모든 것이 무너지던 혼란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개인의 내면과 자유로운 정신을 탐구했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천재였다. 네, 그는 단순한 기록 수단이던 글씨에 자신의 사상과 철학을 담아내면서 서예를 진정한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죠. 특히 그의 걸작 난정서는 찰나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허무함을 동시에 담아낸 시대 정신의 정수였고요. 그리고 그 위대한 유산은 수백 년 뒤 한 명의 강력한 황제에 의해 발굴되고 재포장되면서 원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서성이라는 신화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 왕의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예술 작품의 가치는 과연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원본 자체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수많은 복제품을 통해서라도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하나의 기준이 되는 그 스타일과 정신의 본질이 있는 걸까요? 어쩌면 원본 없는 예술가 왕이지의 이야기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진 오늘날 우리에게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가장 극적인 사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